원달러 환율 정점은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그동안 경제 상황을 봐서 인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막 기대치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결국 동결로 나왔네요. 네, 동결로 나왔는데 이청용 하는 총재의 신년사를 통해서 보면은 좀 환율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책 방향성들이 좀 완화적으로 또는 경기 부양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데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꺾였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더 올랐거든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걱정들이 좀 컸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금리 동결 결정한 뒤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50원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좀 스킵을 하고 환율이 좀 안정난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장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가, 성장, 그리고 가계부채 얘기했는데 여기다 꼭 집어서 환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원래 1,450원까지만 떨어지면은 50원 밑으로 가면은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도 NDF 시장에서 1,459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율 부담들이 좀 시장에 통화정책 결정이 좀 압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올해 금리 인하 2번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아니요, 우리가? 한국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2024년 하반기에 코스피가 일방적으로 약했던 여러 이유들 중에 저희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럽은 M2 증가율, 유동성 증가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중국도 둔화되는 게 반등을 했고요. 한국만 올라가는 게 꺾였어요. 그래서 차별적인 유동성 모멘텀이 한국의 소외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쉬울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아까 보여드렸던 유동성 모멘텀 외에도 정책이거든요. 네. 한국만 경기 부양 정책이 없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세게 들어왔고 중국은 뭐 예상을 뛰어넘는 재정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내수 부양 정책들이 있었고 ECB는 금리 인하를 많이 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근데 한국만 뚜렷하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5년 연간 예산 중에 70%를 상반기 중에 40%를 1분기에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정책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다는 점들은 그동안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기틀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나 어쨌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도 그렇고 이번 금리 동결 이것이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사실 이 증권가에서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다. 어때요? 일단은 환율 안정이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초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준 데에는 달러가 많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율이 좀 안정됐다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환율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좀 아쉽고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이 증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거나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 등락을 야기하다가 다시금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대에서 일단 1.8%, 뭐 1.9%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외국계에서는 뭐 1.3%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근데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발표할 때보다 더 추가적으로
2월 달에 한은이 조정할 가능성 없을까요? 2월 달에 하느니 하향 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 부양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더 나빠질 겁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가 아니라. 네, 실제는 저도 실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 미국 경기는 탄탄하지만 더 좋아지긴 어렵다. 중국 경제 안 좋다. 유럽 경기는 더 안 좋다. 한국 수출 안 좋을 거고 내수는 이미 망가졌다. 이 5가지 가정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미국 경기 둔화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뭐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고 너무 뜨거웠던 경기가 좀 정상화되는 정도. 저희는 중국 경기는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 경기도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수출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 중국이 19.5%고요. 수출 비중이. 유럽이 13.4%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 18.6%고. 그러면은 32%, 33%에 달하는 국가의 경기가 회복되게 된다면 수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이나 컨센서스에는 아마 여러 변수들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마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그거보단 괜찮네? 더 나빠지지 않네? 라는 심리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조금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은 그림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율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1,500원대 걱정하던 데에 비하면은 지금 이제 네. 좀 가라앉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저희는 1,470원, 80원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그때가 정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가 좀 내려오면은 원달러 환율 레벨 다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12월 초부터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원달러는 1,430원대를 갔고요. 달러 인덱스 반등하면서 1,450원, 60원, 70원까지 갔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 정점은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에서 20원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변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심리적 불안감,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더 올라가기보다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게 된다면 충분히 레벨 다운되고 저희는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부합했다. 뭐 네. 근원은 좀 더 약했다. 네. 생각보다. 이러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이제 좀 엄청 급등이 올랐죠. 나왔어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미국이? 12월 말에 발표된 1월 말에 발표되는 PC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PC까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12월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어젯밤에 발표된 CPI가 있지만 그 전에 발표된 게 14일 날 발표된 게 PPI인데요. 생산자 물가. 이 또한 예상보다 낮은 레벨을 보여줬고요. 예상보다 낮은 레벨을 PPI, 코어 PPI 둘 다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 반등을 하긴 했지만 물가가 우려했던 것보다 낮다. 지금은 시장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컨센서스만큼 얼만큼 벗어나는지가 중요한데 우려보다 낮다라는 것이 그림이고 CPI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CPI는 예상보다 높았어요. 전월 대비로는. 그리고 전년 대비도 예상만큼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어 CPI거든요. 코어 CPI는 전월 대비도 예상보다 낮았고 그래요? 또 의미 있었던 것은 전년 대비도 예상보다 낮았는데 4개월 만에 둔화세를 보인 겁니다. 연준이나 또는 물가 방향성을 볼 때나 연준의 스탠스를 볼 때는 헤드라인 CPI나 헤드라인 PC보다도 코어 물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코어 물가가 그중에서도 슈퍼코어라 그래서 연준이 핵심 지표로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게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매번 다음 달 전망치를 제시합니다. 인플레이션 나오라 그래서 보시면은 CPI, 코어 CPI는 이제 1월 지표가 3.1, 2.8로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PC는 더 드라마틱한데요. 12월 말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PC도 좀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1월 지표는 코어 PC는 2.8에서 2.55 그리고 헤드라인 PC는 2.6에서 2.4 정도 네. 레벨이 툭 떨어진다는 그림이 나와 있어서 저희는 지금은 물가 부담을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물가가 더 올라가거나 시장을 더 괴롭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지금 뭐 여러 날 그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진짜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뭐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처럼 막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 미국 증시 2년 연속 30% 올랐거든요. 좀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아직까지 좀 과한 상황이라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큼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되 탄력은 조금 톤 다운되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겁니다. 한동안에는 S&P 500이나 다우가 좋았다가 나스닥이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그 반대가 되었죠.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채권물이나 달러화가 좀만 안정된다면 나스닥과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와 뉴 이코노미 IT 관련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아마 올해는 한국은 조금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보면서 베팅을 하되 미국은 순환매 대응하는 게 좀 더 수익을 거두시는데 좀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좀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그 다음에 뭐 달러, 네. 그 환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시 대부분 모든 게 같이 궁금해지는 시점이 다가왔잖아요. 네. 트럼프 취임하고 그 다음에 1월 FOMC. 그쵸. 자, 이것이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많죠. 여러 의견들이 있고 많이 의견들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 11월 말부터 반도체 지원금 부적절하다, 관세 정책 강경하게 하겠다, IRA 법안 폐지하겠다, 세액공제 없애겠다, 뭐 너무 많은 말들을 했거든요. 중국 반도체 뭐 제재할 거다,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고 브릭스에 대해서 100% 관세 매길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취임하고선 이런 것들을 바로 다 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최근 나왔던 나는 이런 행정명령.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에 할 수 있는 건 행정명령밖에 없습니다. 법안이나 예산을 건드리려면은 이제 내각이 구성이 되고 그 내각 장관들이나 부처 대표들이 건의를 하고 법안을 변경을 올리고 그래야지 진행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행정명령 뿐인데 자 여기 한번 행정명령 보시면 보편관세 내용 없어요. 관세는 요 하나밖에 없고 IRA 법안 없고요. 네. 반도체 보조건 없고요. 왜? 법안은 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뭐 석유 시추, 국경 장벽 건설, 병력 파견, 탈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책의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톤다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야, 이렇게 빨리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던 국가나 섹터는 좀 쉴 것 같고요. 만약에, 관세나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걱정됐던 국가나 섹터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트럼프가 취임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장관이 들어와서. 네. 근데 과거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이후 내각이 구성되는 데까지 짧으면 50일, 길면 98일이 걸렸어요. 금방 아니 보통 이렇게 당선되면서 그 당선인 시간에 다 이렇게 완료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죠. 네.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또 내부적인 네. 임명은 해도 네. 정식 임명되기까지는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명을 할 수는 있어도 바로 임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50일에서 10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행정명령, 법안이나 예산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의 속도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거다, 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다들 관심 가지시는 게 그 관세잖아요. 그렇죠.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게 미국 통상법 201조와 301조인데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CNN 뉴스를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절차를 안 거쳐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201조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01조는 협정 의무를 위반했거나 불공정인 관행을 보여주는 경우,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미국 무역 대표부의 권고가 있어야지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역 대표부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무역 대표부가 왜 이거를 부과해야 되는지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근거를 마련한 뒤에는 약 한 달 정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빨라야 2025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쯤 돼서 관세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지, 뭐 빠르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까지 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불안해하는 네. 여러 가지 협박성, 네, 그러니까 네. 당사자들한테는 협박이죠. 섹터나 아니면 네, 네, 네. 국가들에게는 그쵸.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이 트럼프 드는 건가요? 정책을 보면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의 명확하게 써놨어요. 예상하지 못한 시점과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확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황하고 여기에 몰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서 얘가 여기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거 다 빼먹으면 된다. 그리고 얘가 이걸 다 들어주면 없었던 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이거 시행하면 된다. 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이 중국을 힘들게 하고 한국을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미국을 최대한 이롭게 하려는 거예요. 미국을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싶으면 막 부과한 게 아니라, 이 1기 때도 보시면 2018년 1월 1일 날 3.1이었던 관세가 결국에는 19.3%까지 갔는데, 네. 자, 2월 3월에는 품목 관세만 매겼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무역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와주지 않아서 그 결과를 받아들고 무역 관세를 대규모로 하기 시작한 게 2018년 7월. 취임하고 1년 6개월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관세를 점진적으로 올렸지 한 번에 10% 20% 올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협정이 잘 되면 관세를 인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카드지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는 이유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장에 강하고 빠르고 임팩트 있는 영향을 주기보다는 협상 카드로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관세 정책이 그렇게 세지 않고 시간적 여유는 있네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입 지표가 많이 올라오고, 최근 베이지북 거기 내용에도 보면은 관세부가 맞기 전에 먼저 이렇게 쌓아놓으려는 선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가 결국에는 부과되겠죠. 그 전에 관세가 붙기 전의 가격으로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재고를 축적해 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중국 수출입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본다 하더라도 수입 지표가 반등을 한 것도 그런 일련의 영향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상반기가 오히려 시장에는 기회가 더 크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지표가 더 잘 나올 수 있고 기업들의 네. 실적이 잘 잘 나올 나올 수가 수 있다. 있고, 네. 그것이 미국 증시에 이 앞쪽으로 올라가는. 근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 우리 같은 맞습니다. 나라들도 역시 기업 실적이 네,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좋을 수 있지만 미국은 지금 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달러 강세. 달러 강세. 네. 미국 전체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0-40%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한 60-70% 된대요.
그러면 달러가 110 근처까지 갔던 상황에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더 세게 보여줄까?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실적은 개선되는 그림일 텐데 시장이 기대했던 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1월 말, 2월 초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면 좀 더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막 흔들리는 거냐? 실적 때문에 미국 주가가 좀 쉬어간다면 한국은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밸류에이션은 이미 낮아져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좋은데도 주가는 올랐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는 반대로 환율 효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한국은 실적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낮고 미국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미스하는 정도로 보여줄 수 있어서 아마 1월 말 2월 초중반까지의 좀 디커플링은 좀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연준. 네. 연준도 금리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보긴 얘기까지 하던데.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연준의 점도표는 지금 뭐 항상 바뀌죠. 그렇죠. 네, 연준의 점도표는 항상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연준이 이렇게 정하면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연준의 점도표는 바뀝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24년 3월 달에는 24년에는 3번 금리 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24년 6월 달에는 물가가 올라서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24년 9월 달에는 아니야, 4번 할 거야. 그러니까 물가 흐름이나 경기 흐름이나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다소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심리는 더 매파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완화되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가 다시금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 당시에 매파적으로 보여줬던 여기 보시면 점도표를 25년에는 4번에서 2번, 26년은 2번에서 2번, 27년은 0번에서 1번으로 올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한데 물가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정도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싶었지만 물가 전망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25년 물가 전망이 2.5, 24년이 2.4 반등을 한다는 거고 26년이 2.1이면 25년 상반기에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함께 만들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되면 1월 FOMC에서 스탠스 변화가 크진 않겠지만 3월 FOMC에서는 이 25년 금리 인하 횟수가 2번에서 3번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의 금리나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더 나빠지진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전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하려면 금리 동결이든 아니면 금리 인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최근 여러 코멘트를 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 미셸 보우먼이라는 매파적인 연준 위원 빼고 마지막 금리 인하를 말할 정도 좀 강했는데 나머지는 인내를 갖고 하자, 금리 인하 폭은 0.5다. 쉬면서 확인하자. 그리고 이분은 인플레이션 낮아질 거다.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속도 조절 신중하자는 거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를 멈추자라는 사람은 극소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는 점진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매파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던 게 좀 정상화되면서 저희는 채권금리나 달러화가 안정이 되고 그게 또 다른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들 네.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하나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코스피 악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올라가냐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악재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2360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수많은 악재들이 조금씩 무게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제거되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1월부터 그런 그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들이 좀 완화되게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반등 여지는 높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네, 증시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